이 영상은 30대 후반에 혹은 40대 중반에 있는 학부모와 또 8살에서 9살에 해당하는 저학년 아이가 대화할 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교육학에 기반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습의 4가지 결과에 대해서 율리아 기펜레이테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은 첫 번째로 변화된 행동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제인데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을 때 아이들이 기를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내가 어디까지 어떤 행동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으며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디까지 세워야겠다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정인데요. 학습을 할 때 감정도 함께 결과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든지 실망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느끼는 확신, 그리고 반대로 나 스스로에게 불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감정이 포함되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관계라는 거죠. 아이 일에 참견하면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교육자 혹은 양육자, 이분들이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학습의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밑바탕, 토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첫 번째 결과, 이 변화된 행동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나머지 3가지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자로서 혹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지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감정, 이것들이 학생들의 메타인지 능력이라든지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그런 변화된 행동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혹은 부모가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건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가 범한 많은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2-3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잘 선택해서 아이가 조금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입니다. 이것은 즉시 지적하지 않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조심스럽게 지적하기와 같은 맥락으로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데, 아이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특히 부모님들이 저지르시기 쉬운 오류가, 아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용한 때를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것과 함께 즉시 지적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이와 잘 대화할 수 있는 저학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2번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아이를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적극적으로 들어준다는 건 뭘까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읽고, 어떤 팩트보다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읽어주는 데서 또 그것을 아이가 너는 이렇구나 라는 걸 부모가 알아주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저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갔어, 이렇게 투정을 부려요. 그럼 보통 부모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괜찮아, 귀찮으니까.
형이 가서 얼른 다시 달라 그래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적극적인 경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화가 많이 났구나 하고 먼저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의 마음을 듣는 읽기는 아이의 내부 감정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에 여러 가지 결과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부 상태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부모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또 그 문제를 부모나 교사가 함께 고민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아이의 마음을 읽는 듣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 눈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아이의 손이나 또 무릎을 이렇게 감싸주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부모나 교사들이 다른 일을 한다든지 가사 일을 한다든지 뭐 TV를 본다든지 뭐 컴퓨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으로서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하네요. 어른이 이제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느낀 아이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동감을 표현하는 순간 아이는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네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그리고 부모의 감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요. 아이도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기 시작하거든요. 부모도 아이의 고통을 더 가깝게 느끼고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모의 것처럼 자기화할 수 있으며 갈수록 부모 스스로의 내부에서 더 많은 인내를 발견하고 아이에게 화를 적게 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책임을 아이에게 어느 정도 넘겨주세요. 자전거 가르쳐주면 언젠가부터는 부모가 자전거 잡던 손을 놓아야 되잖아요. 또 매일 아침 자녀를 깨우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이제 걱정을 놓고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사실 과잉보호라는 게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한 게 교육학자 비고츠키인데요. 근접발달 영어 GPD로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력을 바탕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성장해 나가는데요. 이 발달의 영역이 아이마다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화면 보시면 현재 발달 수준에서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며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항상 아이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이제 점차 학습자 능력 밖에 있는 잠재 발달 수준으로 이제 점점 범위를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의 법칙의 핵심은요, 아이들에게 책임이 주어질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네가 해내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나 부모, 교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도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발달의 수준을 넓혀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리고 관계가 방금 얘기 드렸던 또 학습의 중요한 기적, 토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신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엄마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엄마랑 함께 했던 일들을 내일 또 아이는 혼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한 일의 범위는 아이에게 매일 소중한 재산이 되어요. 또 아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랑 표현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안아준다던가, 이렇게 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야,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 기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럼 다섯 번째, 제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어머님들도 교사들에게 많이 요청을 하시고 교사들도 스스로 칭찬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격려하는 칭찬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칭찬 안에는 너 참 훌륭하구나, 너 똑똑하구나 이렇게 평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있는 칭찬을 듣다 보면 아이들은 칭찬 속에 잔소리가 있다 혹은 또 칭찬에 기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칭찬을 좋아하지만 어느 날 이제 칭찬이 안 오게 되면 왜 오늘은 날 칭찬 안 해주지? 라는 의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잔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럼 너에 대해서 나는 똑똑하지 않은데 왜 엄마나 선생님은 날 똑똑하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칭찬을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 아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너 참 똑똑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는 정말 기분이 좋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늘 너 2인칭이 아니라 나, 엄마, 아빠, 선생님 이런 1인칭을 써줘서 아이가 한 행동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선생님, 엄마, 아빠의 감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너의 똑똑함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칭찬을 할 수 있는 방법, 감정이 담긴 칭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참 교사로서도 또 부모로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노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